이재명 코어, 민주당 코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네.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 지지층이 돌아섰다. 그럴 이렇게 수도 얘기하면 있네. 모순이 없거든요. 아니, 다이어트를 해도 코어 근육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뱃살 먼저 빠지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전대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는가? 통보를 갖고 오시든가. 지켜보기에는 저 정청래나 크게 차이 없어 보인다. 김민석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네, 저렇게들 알겠습니다. 그냥 도끼인 개끼니에요. 그거는 여론조사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최근에는 방송 나와서 정청래 지지한다고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으로 비유하면 뭐 전한길이나 명태균이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여론조사 돌리는 거랑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지구 반대쪽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서 2,000명 정도가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하고요. 또 사망자, 확인된 사망자만 130여 명이 넘습니다. 피해 규모가 아마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인명 피해도 역시요. 가능하다면 우리도 글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긴급 구조 인력을 좀 파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나라가 있을 때 서로 또 돕는 것이 지금 서로 찢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지구촌에서 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그런 8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많이 또 찢어지는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누실 분들 모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예, 어게인의 종말 저자 기억에서 기대의 정치로 신인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당 바로 세우기로 예.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는 어게인의 종말. 예, 저자입니다. 네. 종말 시리즈로 가는 거죠? 이번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마지막에 예. 보수의 종말. 그 1편이었고요. 네, 2편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어게인의 종말 시리즈는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 아니요, 이제는 이제 희망 시리즈로 가야죠. 희망 시리즈. 네, 희망 시리즈 가요. 5부작 네. 또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5부작입니까? AI가 바꾸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부작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게인의 종말의 가장 그 주요 종말돼야 될 뭐 세력 어떤 것들을 주로 쓰셨습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도태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저는 이제 김어준 씨를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석 뭐 종말 분석? 아니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이 정치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발굴해내야 되느냐, 네. 이제 제거해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가 이번에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순한 양처럼 좀 변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저는 이미 보이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정리는 신혜영 기자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야기 가기 조금 앞서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네, 그 뉴스부터 한번 국민들이 특히 갈까요? 청년들이 뜨겁게 분노했던 뉴스 오늘 뭐 마지막으로 좀 전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지난 7일이었죠. 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폐버스들 청년들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 버스하우스를 들고 나와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온갖 밈들이 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빨리 닥치고 사과해라. 라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고 예, 황 의원이 그래서 논란 사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어제 사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후 2시에 하겠다 공지까지 됐다가 너무 사태가 지금 막 너무 불이 붙듯이 반발이 크니까 기자회견도 취소를 하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가름을 했어요. 네.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 제안 자체는 이 청년들의 극심한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폭풍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요. 뭐 어제 저희도 뭐 소개를 했었잖아요. 한남 더 휠 네. 아파트 아크로 리 버스 파크. 예, 반포 레미안 버스티지. 나도 반포 산다. 네. 라고 했던. 나도 한강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반포 터자이. 뭐 이런 밈들이 있었고. 네. 아예 그냥 버스 내부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매가 8,000에 전세금 7,800.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게 해서 구조에서 뭐 거실 하나에 방 2개 뭐 이런 사진들까지 돌았고 그 SNS에서 굉장히 네. 화제가 됐던 또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예.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데 이 그 이제 AI 영상으로 이 버스 하우스 내부를 투어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짧게 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드디어 버려진 버스로 만든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될 줄 몰랐네요. 생각한 사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시죠?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여기 산지 6개월 됐어요. 살아보니 어떠세요?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여름엔 버스 안이 찜질방 되고 겨울엔 냉동고 되고 옆집 화장실 냄새 심한 거 빼고요. 다 좋다고 한 거 맞죠, 지금? 일단 내부로 이동해 볼게요. 단지끼리 이어지는 통로예요. 위에서 보니까 더 기괴한데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한 세대당 딱 5천만 원 인테리어랑 수리 비용 쓴 느낌 맞네요. 네. 네, 조금 더 재밌게 만들었었어도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여튼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실성 없는 이런 버스 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거에 대한 버스 하우스에 대한 비판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영상까지 많이 돌고 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 오늘 계약하시면 버스 손잡이 옵션 증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컸고, 하여튼 이제 지도부에서도 이거는 황희 의원의 개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조국 대표가 이제 왜 다 용이 되려고 하냐, 뭐 가재 붕어, 가재 붕어로 가붕괴. 살면 되지 가붕괴론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다시 들고 나와서 이제 뭐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청년들은 가붕괴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 청년주택이었나요? 이렇게 한 14평 되는 아파트 둘러보면서 여기 신혼부부랑 어린아이 2명 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자,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사과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기를 민주당은 좀 바라고 있겠군요.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죠. 죄송하고요. 네. 근데 이게 마무리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펫버스 논란 때문에 청년 세대가 분노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건 대단한 오판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여러 가지 일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하고 있던 차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몰려오잖아요.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지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청년들이 실망할 만한 내용들이 막 연거푸 쏟아지고 있는 차원에서 한 99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펫버스로 딱 1도 올라오면서 100도가 돼서 팍 끓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황 의원이 뭐 사과를 한다고 한들, 뭐 청년 정책 몇 개를 우리 당이 지금 이제 내놓는다고 한들 청년의 이 불타는 민심은 쉽사리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발언 때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기득권화되어 있고 오만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런지부터 좀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 목소리를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얘기하는 게 일단 뭐 그냥 자식한테 안 물어봤냐? 자식한테 거기 들어가라고 살라고 하면 살 거 같냐? 나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좌진이 이거를 못 막나? 기본적으로 의원이 글을 올릴 때 본인이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보통 그래도 상의를 하거든요. 네. 나 이거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왜냐면 이거는 상당히 공들여서 올린 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좌진이 이거를 못 막는다고? 보좌진 감수성이 이렇게 없다고? 보좌진이 감수성이 없을 거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의원실 운영이 보좌진이 이런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지금까지 없었구나. 그럼 민주당은 의원실 운영이 권위적으로 있었겠지. 에이, 설마 이거를 청년 보좌진이 안 막아? 그렇게 상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들 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야, 대체 이거를 왜 못 막았어? 라고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한
수십 명만 두 자릿수만 만나봤어도 아니 한 명만 만나봤어도 한 명은 어쩌면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두 자리 정도만 10명만 만나봤어도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근데 이거를 들긴 하고요. 뭘 만나봐야 아나요? 그냥 역지사지로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자기 집 팔고 저렇게 살으라 그러면 살겠냐는 반문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 능력도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이분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도 지내신 분이고 최근까지도 중요 당직을 하신 분이에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전략공관위원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요 보직을 맡았던 분의 인식 자체가 너무 참담하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뭐 비판을 넘어서서 거의 조롱을 당하는 수준 아니냐. 거기다가 이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를 대통령께서 풀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이 국면이고, 많은 진짜 무주택자들은 이 괴로움과 고통의 상징이 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좀 너무 좀 비판을 넘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좀 근데 듭니다. 왜 이제 제가 그 안 살아본다고 모르냐 여기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옥탑방에 안 살아보잖아요. 옥탑방이 되게 낭만적인 공간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그려지기도 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랑이 싹 트는 거. 거기 사계절 살아보면 정말 죽습니다 거기. 예, 저 그래갖고- 옥탑방 살아봤는데 네. 겨울에는 진짜 샴푸가 얼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샴푸가 얼어요. 네. 옥탑방 살아보면 알죠. 그 옛날에 그 어항 나는데 어항에 금붕어 같이 얼어갖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인데 하여튼 그게 안 살아보면 어쩌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아니 근데 보면 이제 이걸 보면서는 뭐 조국 장관 자꾸 소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세대를 그냥 수단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의 어떤 표를 얻거나 뭐 이런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지난번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조국 그 개북 가분계 얘기도 그렇고 네. 이번에 무슨 버스에서 폐버스 얘기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저분들이 더 웃긴 거는 이 황희라는 분이 본인의 자녀는 외국계 학교 그 엄청 비싸다는 네. 외국계 학교를 보냈는데 근데 재산은 1년 동안에 거의 줄어든 게 없다라고 해서 도대체 뭘로 보낸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삼선위원회다가 장관을 또 지내셨어요. 그리고 국토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상상만 해도 국토위에 나가서 저기 전문가들 불러놓고 막 이렇게 막 닥달을 하면서 주택 정책 말이야 뭐요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무원들은 또 눈치 보느라고 절절절 매고 그런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 이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네. 이거 뭐 의원들마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확실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그 원래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뭐 1인 가구는 14제곱미터, 뭐 2인 가구는 뭐 36제곱미터 이제 이런 기준이 이제 만들어진 게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이 황해 의원 논란을 조금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국무회의 주재하는 과정에서 기후 재난 관점에서 요새 뭐 폭염에 폭우에 뭐 겨울에 한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저 주거 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또 고시원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의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네. 전당대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네. 지금 막판 투표하고 있고 15일에 호남, 16일에 서울 발표 나고 17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나는데 지금 누적 투표율이 0.48%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는 초박빙 1, 2 선거잖아요.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제 광주 방송이 주최하는 이제 KBC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저는 호남의 아들입니다. 저는 호남의 사위입니다. 자, 여기서 아들은 송영길 후보고 이제 사위는 정청래 후보였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호남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장면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는 어제도 아버지를 또 이어서 찾았습니다. 아버지요? 어머니에 이어서. 네. 어머니를 찾았을 때는 댓글에 추미애 지사가 또 이렇게 아주
애정이 듬뿍 담긴 답글을 또 달았는데 네. 오늘 아버지 요 글엔 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실지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아 근데 어제 토론에서 그 네. 초반에는 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정책 질의가 조금 오가는 듯했는데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제 주도권 잡고 이제 상대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부터는 진짜 또 제대로 불이 붙더라고요. 네. 네. 그 장면을 저희가 이제 후보들별로 좀 준비를 아, 해봤는데 그럴까요? 먼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맞붙은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혹시 미국의 AI 관련 기업 중에 한국에 이미 합작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강덕구 페이스북 거기에는 총리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현주 텔레그램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현주 텔레그램은 김민석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게 근거를 대십시오. 본인과 전혀 무관합니까? 검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혀 검사처럼 무관합니까? 묻지 마시고 왜 저를 취조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취조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자신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일단 굉장히 AI 합작 투자 결정한 기업 있다면 혹시 아냐 물어봤더니 사람 무시하는데 일가견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가시가 돋친 말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 요게 좀 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때 이제 이현주 의원이 뭐 국무위원과 텔레그램을 했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사진이 찍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국무위원한테 이제 뭐 텔레가 왔죠. 미략 타격 소재, 미량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 먹기 불가. 이제 누가 보낸 건지는 이제 당시 보도에선 나오지 않았었고 네. 한 국무위원이다 이제 이렇게만 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답장을 하고 했는데 저 국무위원이 김민석 총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김 총리는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나 그 주고받은 사람 나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속 그 조국혁신당의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소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강두구 만났을 때도 다 대통령의 뜻을 난 들었는데 대통령의 뜻은 이랬는데 반대한 사람 누구야? 난 지금도 미스테리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제 이 이현주 의원의 텔레그램까지 다시 소환을 한 겁니다. 네, 요게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는 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소재가 좀 고갈돼 있죠. 그러니까 네. 뭐 1인 1표, 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사통 통합했는데 이제 소스가 떨어지니까 또 다른 걸 이제 발굴하면서 아마 그 텔레그램을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스스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네거티브를 지금 하고 있고 저 텔레그램도 저도 저거 누가 보내는지 뭐 안 밝혀지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 내용 보시면은 그 내용에 뭐 틀린 게 있나요? 뭐 미략 같은 거 있으면 밝혀줘야 되고 당명 나눠먹기 불가하다. 너무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저는 뭐 이거 도대체 본행 주체를 지금 찾는 게 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지목받으니까 뭔가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 아닌가 싶어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뭐 오늘 투표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남은 기간 소재거리가 고갈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닐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반대 진영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텔레그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을 일부러 찍히게 하고 대신 누군지는 밝히지 않게 하는 뭐 거래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 같은 것들 하고 계시던데 이거는 보도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진 찍히면 국회의원 누구한테 찍힌 거고 그다음에 그 상대 뭐 위원이 누구다 이런 게 이제 보통 밝혀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이 텔레그램 내용과 그 당시 합당 논의와 이게 지금 우리 전대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는가? 김민석 총리가 일단 본인이 안 보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신천지 갖고 자꾸 의혹만 하지 말고 근거를 내시라는데 근거를 갖고 오시든가. 네. 근거를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냥 추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히려 경제정책 관련된 거를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1차 토론, 2차 토론 계속해서 정책 토론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2차 토론 때 레버리지 ETF 조금 송영길 후보가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다. 레버리지 ETF 정부 탓이다. 국무총리 탓이다. 김민석 후보 탓이다. 갑자기 남 탓하면서 그때도 정책 토론 못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경제정책 관련돼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경제 정책, 기업 대표들 만나본 적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뭐 무시하는데 일가견이 있나? 글쎄요, 이거는 사실 1차, 2차 토론 때 정청래 후보가 뭔 얘기했냐면 당 대표를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선거를 이끌어보지 않으셔서 그러는데 그거는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본인에 대한 뭐 미러링이나 다름없는 발언 갖고 이렇게 발끈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 소재 고갈이란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정청래 후보가 이제 기댈 수 있는 뭔가 전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이미 나왔던 거 다시 파묘, 재파묘, 다시 팠던 거 또 파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재파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흐름, 기세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를 정청래 후보도 저는 보여주고 있는 자인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근거와 뭔가 의혹에 대한 뭐 없이 그냥 이 사진 뭐 여기 텔레그램 당신 아니에요?라고 묻고 그냥 아닌데요 끝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혹 제기한 사람이 좀 애매해지는 상황 아닌가? 근데 왜 하느냐? 결국 네. 조국 혁신당 지지자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호소 정도인 거예요. 친문 결집하라. 그래요. 친문 결집하라. 그 당시에 합당을 막았던 거 김민석 후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 몰아주면 다시 문 어게인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로 보기 때문에 네. 단 전당대회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그냥 본인의 전략적인 이런 목적 때문에 왜 전당대회 토론, 이 중요한 TV 토론을 이렇게 수준을 낮추려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어제는 정책 얘기도 전반부엔 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나마 좀 나왔죠. 예, 네. 다른 토론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했었다. 다만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약간 실망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이냐 용수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깊이 있는 물론 이제 당 대표들이 다 뭐 깊이 있게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전문성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만큼 뭐 800조 이렇게 들어가는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일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까시니 할 말이 없네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좀 여러 장면들이 있었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정책 토론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큰 틀에서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뭐냐 이제 이걸 묻는 장면도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이 송영길 후보 대 정청래 후보가 맞붙은 장면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한 번 했고 소나무당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당대표를 그렇죠. 2번이나 했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나한테 물어볼 때 물어보지. 그리고 이게 본인 답변해라니까 왜 나오셨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묻지 말고. 제가 아까 김인석 후보가 얘기할 때 본인이 탈당했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제 질문에 답변 왜 주시죠? 정몽준으로 날아간 거죠. 그것이 잘된 일이고 단일화에 헌신했으면 왜 18년 동안 당에 못 들어왔습니까? 국정과제가 몇 개고 1호 국정과제가 뭡니까? 우리 어떤 이재명 국정- 정부의 국정과제 1호. 저는 지금 당대표 하면서 실제로 당대표를 하면서 내란청산이 제1호의 국정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과제에서 뭐 800개 법률안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것을 협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12.3 내란을 기념해서 12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국정과제 중에서. 123개 중에 1호 국정과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청산이라고 그게 당대표로 아니라 생각했다는 그게 본인 겁니다. 생각이고 이재명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호 국정과제는 123개 중에 1번이 5.18의 헌법정신 수록이 1호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네, 1호 국정과제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그거는 좀 준비를 채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뭐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솔직하게 뭐 1호는 몰랐다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않나.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할 때 뭐 그러면 멋쩍게 하면서 뭐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처럼 그냥 네. 그 123개를 다 달달 외울 수는 없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예. 상징적인 1호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실망스러운 거고 내란 청산 전 그래서 내란 청산을 1호로 생각하고 있던 분이 지금 이 2년 차를 넘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당대표를 맡는 게 맞냐? 지금 정청래 후보에 대한 평가는요. 야당 당대표 때 했다면 잘했을 것이다. 네. 근데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릇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으로 적합한 후보인가 이거를 계속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송영길 후보도 그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갈 수 있는 후보로서 적합하냐 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면서 다시 또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야기하고 탈당 이야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탈당 네. 이야기 하니까 바로 돌아온 게 봉이 김선달이었고 네. 그때 탈당 좀 하시지라는 질문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 배신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최근에 이 진짜 찐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랑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김민석 마음이 안 가. 근데 정청래가 친노 타령하는 건 나 그건 못 보게. 그건 내가 지켜볼 수 없지. 그러니까 나 김민석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지금 찐노 친노라는 분들의 마음이다. 요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네. 준비 안 된 혹은 잘 모르는. 저도 이제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BTS 몇 명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다면 방송에서 모르세요? 자 봐봐요. 난 그때 몰랐죠. 네. 어떻게 대답하느냐? BTS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BTS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넘어가는 방법들을 좀 잘 연구하시면. 스킬이 부족했네. 국정과제 1호가 뭡니까? 그러면은 123개는 다 1호입니다. 이렇게 아니, 해야죠. 되게 국민들 모든 과제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국민들 마음도 아니 그렇죠 좋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대통령과 하나 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하나 되겠습니다. 첫째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 TV 토론팀에 와주십시오. 할 말 많은데 얘기 안 할게요. 아 그러실래요? 할 말 하세요. 지금 말씀 됐어. 한번 안 네. 하셔도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 보면서 네. 이 시대의 참 딴소리인 아닙니까? 네. 굉장히 지금 뭐 연설 과정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라고 해서 또 빈축을 샀고 실수를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화제가 된 건 뭐냐면 송영길 후보님이 토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분은 자꾸 딴소리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기 때문에 내 질문에 대한 답하라는 얘기를 3번이나 쪼아 들어가거든요. 그러고서 못하니까 아 모르시는군요 라고 하니까 또 발끈을 하면서 저 장면을 이끌어낸 것인데 전 송영길 후보의 저런 토론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저는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청래 후보 본인이 속도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여당 대표 시절에 입법 통과율이 27%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까지 딴 행동만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도 관심이 있었을까?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게 좀 일부분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또 어려워진 장면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어제 토론, 그리고 토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각종 인터뷰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쇼츠로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총정리 차원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네. 그 오늘 오전에 정청래 후보는 그 김어준 씨 뉴스공장 방송에 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일단은 뭐 데드크로스가 있었고 소폭이지만 한 3, 4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미터 기준으로 43.3%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제 최저치가 나왔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인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광주 바닥 민심, 일반 권리당원들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와서 귓속말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2년 노무현 배신안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민석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심 코어 지지층이 사실은 지금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네. 서로 이야기하는 코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좀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코어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코어라고 하느냐가 약간 좀 다른 건가? 아니 이런 근데 네. 떠나갔다 지지층이 10% 떠나갔다는 설명을 하면서 그 떠나가면 그게 코어입니까? 그러니까 코어는 끝까지 안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으니까 A. 그러니까 A가 코어인데 지금 정청래 후보는 형용모순을 쓰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도망가는데 그게 코어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지금도 노사모 얘기하시는데 어제는 그 토론 과정에서 인생 네컷 할 때 네. 노사모 그 노란 저금통. 노란 네. 목도리 메고 활동하는 사진을 올리셨는데 저는 어제 확신했어요. 아 그럼 정청래 후보는 2003년도에 거짓말했구나. 2003년과 2004년에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서 본인이 노사모 활동 안 했다고 몇 번의 인터뷰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진 보니까 노사모 활동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때 인터뷰했던 건 거짓말인데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뭔가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코어가 서로 지칭하는 코어가 다른 거 아니냐고 얘기를 잠깐 드린 게, 예를 들면 친문 핵심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코어니까 돌아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서로 지칭하는 코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코어가 돌아섰다, 아니면 뭐 코어인데 어떻게 돌아서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코어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겠죠.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속 지지하는,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 코어 지지층은 당연히 돌아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지칭하는 코어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저기 코어에다가는 이재명 코어, 민주당 코어라고 쓰면 안 되고요. 네. 김어준 코어, 유시민 코어 지지층이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모순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 돌아선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그건 코어랑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아니, 다이어트를 해도 코어 근육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고 뱃살 먼저 빠지는 거지, 코어 근육이 먼저 빠지고 뱃살이 남아있는다? 이거 다이어트 원리에도 안 맞습니다. 코어 근육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네. 코어 근데 근육은. 그들은 계속해서 코어 강성 지지층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민주당이라고 해야죠. 민주당이 했던 게 뭡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당에서 그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 세금 올리는 거 나왔죠. 다 진보적인 정책, 검찰 개혁, 진보 정책 다 이거 추진했어요. 다 이거 밀어붙였어요. 근데 코어가 왜 빠집니까? 근데 진보가 왜 빠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확장, 외연 확장 하자고 했지, 실제 지금 정책 통과되고 지금 지지율 빠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다 진보 정책 강하게 밀어붙였던 건 말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 들여다보면요, 지금 뭐 진보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니까 전체 빠지는 만큼 진보가 빠졌고, 중도는요 아예 그냥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졌어요. 네. 중도가 돌아선 거예요. 중도가. 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들이 말하는 코어는 진보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고, 대통령과 중도 실용이 말하는 코어는 그냥 국민이 코어입니다. 국민 네, 전체가 네, 코어이기 네, 네.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저들이 말하는 코어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그야말로 그냥 유시민 씨가 말한 B다. 그 네, 네. 형 모순이죠. 그들이 A라고 해놓고 지금 B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어, 그리고 아까 네. 귓속말로 말했댔잖아요. 그 얘기를 저한테 말한 분은 귓속말로 말 안 했어요. 당당하게 그냥 뭐 아이 그건 아니지라고 그냥 크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 귓속말로 얘기하겠습니까? 샤이 하시니까 그러죠, 지금. 그런가요? 그리고 ASMR도 아니고. 코어 출연료 루팡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 아니, 오늘은 뭐 그냥 귓속말만 하실 거예요. 팝콘각, 거예요? 팝콘각.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보안 수사권을 강행하는 게, 혹은 뭐 검수 안박이나 검찰 개혁을 하는 게, 그걸 이제 뭐 진보 정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진보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거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정책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저는 보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지금 그 완전히 그 형사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진보 정책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저는 정청래 후보 반대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안 그러신 거. 아니 안 좋아요, 진짜로.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되게 밀긴 해요. 밀긴 맞아. 근데 저는 안 밀어.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동안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성 일변도로 가고 투쟁 일변도로 가고 법사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 보면 뭐 일부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소구력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뭐가 좋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면 뭐 이분들이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는 거는 아마 전통적인 자기들 지지층, 아까 우리 정 앵커가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딴지 뉴스에 열심히 들어가고 딴지일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 듣고 유시민에 환호하고 정청래를 찍으려고 하는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당신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뭐 별로 이렇게 썩 좋아서 찍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찍은 건데, 찍은 다음에 뭐 우리하고 그렇게 자꾸 등을 돌리려고 하니 우리 지지층이 당신 떠나는 건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뭐 루팡이라고 얘기하니까 뭐냐면 그 최고위원과 총리 사이에서, 총리인지 어떤 국무위원 사이에서 무슨 그 조국 당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문제 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거 당무 개입이에요. 예. 아니 그거를 국무위원이 앉아서 그런 거 문자 보내라고 하게 돼 있습니까? 최고위원들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공격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당신 그거 뭐 한 거냐? 지금 당신 쪽에서 당무 개입해 갖고 그 당에다가 이러저러한 지침을 내리는 거냐?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 같으면 지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당 전체를 위해서 좋지는 않지, 솔직히. 예? 당 전체를 위해서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그런 거 따지게 찬밥, 더운밥 따지게 생겼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지금 대통령하고도 치고받고 하는데 무슨 뭐 그거 안 물어보겠어요? 네. 자, 그리고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 네. 아마 이건 어제 출연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과의 관계 썩 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는 내가 대통령 자주 만나고 계속 소통했고 나는 전혀 당청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당청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볼게요. 1차 투표에서 서로 과반수를 넘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치열한 것 같아요. 우리 김총수님도 그걸 도와줬잖아요. 이게 선호투표로 만약에 순위가 바뀌면 혹시라도 승복이 되겠는가? 제가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선호 투표를 만든 게 제가 아닌데. 저 아니, 선호 투표 제 때문에. 선호 되면 혹시라도 정상성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정청래 후보께서 자기는 100% 승복한다 말씀해 주신 거 잘하신 것 같고요. 계엄 일어나고 이명박 되고 나니까 우리 총수님도 외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계엄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그 계엄 그때 보시면 다들 도망가야 됐고. 계엄 때는 해외 나가 있지는 않았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지만 다 피신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왜 연임을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대통령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알고 있죠. 전 모릅니다. 안 좋아요 실제로. 실제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왜 뉴스 공장에서 왜 그걸 몰라요. 모든 모니터를 해봐도 주변 사람들 이해가 어찌되고 누구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안 좋다는 보도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아니, 나를 만나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잖아요. 만나셨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은 못 이룰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좀 쉬면 되잖아요.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괜히. 아니 진짜 이 정권을 아끼고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좀 쉬라 할 때 쉬면 되지 왜 나와. 네.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래서 당청 관계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네, 그 얘기를 아마 좀 전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청래 후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아마 계속해서 해왔고 이제 앞으로도 오늘 아마 다시 또 이제 같은 방송에 나와서 네. 그렇지 않다. 나야말로 가장 가까이 소통한 사람이다. 저도 이제 오늘 그 정청래 후보와 김어준 씨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김어준 씨가 이제 4번인가 반복해서 질문을 해요. 어쨌든 지금 되게 감정 싸움까지 일 정도로 세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심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두 분이 서로 털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고 뭐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어떻게 하니까 알겠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랑 관계 회복 될까요? 알겠고 그래서 뭐 당원들과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랑은 관계 복원이 될까요? 당대표가 안 돼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걸 4번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연달아서. 네. 네. 그 무슨 의미의 질문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냐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니면 제발 좀 그렇게 화합해야 된다는 그런 그러니까 취지일까요? 이거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여러 해석이 가능한 저는 질문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어떤 뭐 밭글이 돌아서 또 화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판에서 본인이 지금 뭘 할 수는 없다라는 아예 꼬리 내린 상황이 된 것 같고 인터뷰할 때도 별로 기세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김어준 씨가 순해 보여요. 그리고 모든 후보에게 다 공평해 보여요. 근데 불과 평택을 선거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완전히 모든 걸 걸고 전사적으로 조국 후보를 밀었는데 완전히 지금 상반된 모습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결국 다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전당대회에 말로는 승복한다고는 하지만 불복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불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뭐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뭐 화해가 안 되고 뭐가 불편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진영 내 야당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세력화를 또 만들어 나갈 계획을 지금부터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단단한 야당 역할을 하는 아니면 당내가 아닐 수도 있는
이제 그 부분은 유시민 씨도 지금 방송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 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건 네. 팩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명이라는 이제 낙인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그럼 가만히 있을까? 과거에 뭐 이낙연 씨나 홍영표 전 원내대표 지냈던 분,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지냈던 분이죠. 이런 분들 다 흔들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지금 밟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 그러고서야 저렇게 같은 취지의 질문을 뭐 3-4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도 뭐 비스무리한 그런 밖글들도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협박이라는 얘기네요. 뭐 그럼 아니 아까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코어가 얘기 계속 움직인다라는 게 자기들 코어인데 그게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근육 자랑을 해 나가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자신 볼 수도 있어? 있는 거죠. 해볼래? 너 자신 있어? 여기서 더 빠져나가. 그래도 되는 거야? 너 자신 있어?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는 건 근데 협박이죠. 그걸 해도 전 통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단 시대 지체 현상, 시대 오독 현상에 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를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저는 방향만 올바르게 잡는다면 저 국민들과 함께 간다면 저는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김어준 씨가 좀 그 김민석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 이기고 나서 화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치지 말아줘라는 저는 약간 읍소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후보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네, 너네들 우리가 너 되면 흔들 거야. 전 이런 목소리로 안 들리고 아, 그래도 야 화합해야 되지 않아? 이만큼 아이, 내가 또 그래도 얘기했잖아. 화합해야 되지 않아? 에이 그래도 내쫓지 마 화합해야지. 왜냐면은 기세가 사라진 건 맞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청래 후보나 최민희 후보 나왔을 때 김어준 씨가 약간의 기세가 있어요. 오히려 막 아까 나왔던 발언, 요즘 정청래 후보가 밀고 있는 발언인데 호남 밑바닥 민심은 다르다. 자꾸 정청래를 하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김어준 방송 아까는 전화 인터뷰 같았는데 직접 나가서 했을 때 본인만의 생각 아니고요. 계속 약간 김어준 씨가 그렇게 몰아세웠단 말이에요. 최민희 후보가 나와서 뭔 얘기할 때도 그건 본인만의 생각 아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세상 일이 뜻대로 됩니까? 네, 뭐 이런 오히려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몰아서는 거 봤을 때 김어준 씨는 이미 판세를 읽었습니다. 판세를 읽었고 본인은 여기에 흐름 이쪽 타면 안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이쪽을 내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끝나면 화해할 거죠? 화해할 거죠? 근데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답을 못 하죠. 김민석 후보가 아니잖아요. 나 송영길인데 내가 어떻게 대답해? 약간 이런 입장인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4번을 물어봐? 비싸네. 4번씩이나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하라고? 약간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방사자가 아닌데. 근데 난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총선 여기서 지금 그 당대표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여러 가지 난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 네. 예. 왜냐하면 진짜 그러지 않길 바라는 사람의 표정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있나요? 그러니까 손가락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셔야지. 제 얼굴 표정을 볼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대로 뭐 잠을 못 잤어. 뭐 그러나 그래서 당정 협조가 잘 안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1년 넘은 다음에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물가 문제, 그리고 무슨 이거 법 문제 이런 것들이 당정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김민석 대표 총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ETF 할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11호 부동산 대책할 때 뭘 하고 계셨어요? 아니 1년 넘게 지금 됐는데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한동안은 뭐 그래도 기대도 많고 저분이 경기도지사도 했고 성남시장도 했고 뭐 도덕성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은 잘할 거야라고 해서 찍은 사람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굉장한 실망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보면서 약간 그 와각상쟁이라고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싸운다 그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지금 뭐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싸우는 게 뭐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지켜갖고 그러면 국민의 민생에는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근데 제가 이거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에서는. 근데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한번 하게는 해줘야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여당 안의 야당들이 계속 집권야당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흔들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당정분리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 정부
정부를 박살을 낸다 여당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재명 정부가 정청래 후보 말 맞다나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지금 꽃을 갖다가 꽃잎을 떼고 꽃 줄기를 자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그럼 이재명 정부가 2년차 3년차 한 번은 좀 일할 수 있게는 도와주자. 이 차이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까 저는 성치훈 대변인 의견에는 전 조금씩 달리 보는 거는 김어준 씨가 화합을 하고 싶어한다. 이제 딴지의 민심은요. 저 김어준 씨의 손도 떠났다고 봐요. 본인들이 하도 거기다가 주입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김민석 후보는 거의 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김어준 씨가 나는 비즈니스도 해야 되니까 나는 김민석 후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요. 댓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그럼 아마 김어준 씨한테도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김정은 최고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ETF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토론에 나왔잖아요. ETF 문제 토론 주제로 나오니까 정청래 후보는 정부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야당 프레임, 야당의 언어를 쓰면서 정부가 뭐 한 거냐, 왜 당과 협의하지 않았냐. 제가 생각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권 여당이 이런 입법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뒷받침해줘야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리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되면 그리고 뭐 혹시 송영길 후보가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는 거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1년 동안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집권 여당 당대표처럼 달라졌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이 좀 그릇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1년 동안 뭐예요? 집권 여당 대표라는 분이 야당 대표 악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잡고 이런 걸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되면 그릇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가 되기 위한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그 자체로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집권 여당 당대표가 야당도 품으려고 하는구나.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이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집권 여당에게는 이재명 정부한테서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네.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 아니, 뭐가 안 그리고- 다를 거라는 게 무슨 아니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국정과제 이론은 모르는 거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어제부터 아시면 되는 건데 최소한 집권여당 대표하면서 1년 동안 입법 통과율이 27%밖에 안 돼서 당시 총리, 당시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을 다 하셨거든요. 왜 이게 더디냐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의석 갖고 있으면 빠르게 통과를 해서 법안을 뒷받침을 해줘야죠 정부를.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건 뭐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이 내가 내린 선택이 진짜 잘 가게 만들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뭐 열심히 또 이걸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난 이걸 선택했으니까 무조건 잘 되고 이거 선택해서 안 되고 이거보다는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A를 선택했으면 A가 잘 되게 하는 거고 B가 선택을 내가 했다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또 열심히 해 나가는 게 보통은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정치인의 경우는 신념 윤리하고 책임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동기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정치인은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정치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다 좋은 의도여서 뭘 시작을 했는데 그 그렇죠. 결과가 좀 안 좋은데 뭐 그거 갖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잘해보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기에는 무슨 저 정청래나 크게 무슨 차이 없어 보인다. 김민석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저렇게들 알겠습니다. 마치 무슨 누가 되면은 나라가 망하고 누가 되면 나라가 완전히 무슨 천국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냥 도끼인 개끼이에요. 큰 차이 없거든요. 김정은 최고님, 네. 장동혁이나 한동훈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면 기분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거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주장이 하지 달라요. 마시고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와, 요거 이거는 비유가 진짜 되게 아프네. 빼박으로 하시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극이 있는 두 후보라는 거죠 지금 네, 이제 네.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네, 왜냐면 정청래, 김민석은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다. 그 정도로 간극이 있다. 아니 근데 둘이 진짜 똑같다면서요. 적대적 동생이에요. 똑같다면서요. 아니, 서로 도와줘요. 정청래, 장동혁은 진짜 둘이 도와줍니다 서로가. 네. 자, 지지율 잠깐만 이게 오히려 더 센 비유 같아서. 아, 네, 지지율 아무튼.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당권 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내에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에서 좀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지역 말고 전체는요. 김민석이 46.8, 정청래가
35.2%가 나왔어요. 네. 다시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니까 호남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7.7, 네. 정청래 후보가 28.2,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왔고요. 네. 반면에 서울은 굉장히 붙었어요. 어허. 김민석 후보가 39.9%, 정청래 후보가 34.5%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좀 반발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수도권 민심에 좀 영향이 있다 이런 네.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또 일침을 하나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그 사진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그거 잠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근후에 이희자 회장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원본은 정청래 후보와도 다 함께 있었던 그 사진인데, 그걸 이제 일부 좀 이렇게 잘린 형태로 보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박시영 씨 본인은 뭐 내가 자른 거 아니다, 난 잘린 거 보고 했다, 뭐 이 아이템은 이지은이 하자고 했다, 뭐 어쨌든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 평론 뒤에 숨은 박시영류의 곡화가세 진보파리들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선거 막판에 기승을 부리는 온갖 극우 조작 가짜 뉴스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예. 이 상황들은 뭐 이미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식당이 신천지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이었고, 예, 그리고 그 식당으로 안내한 사람이 이지은, 정청래 뭐 두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많이 보도가 좀 됐죠. 식당이 마포에 있어요. 마포 네. 서강대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 식당이기 때문에 그 총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왜 갔겠습니까? 마포에 있는 후보들이 불러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저는 문제 늘 나오지만 사고를 친 다음에 입장 표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박시영 씨는 앞으로 박시영 TV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박시영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TV라고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갖다 썼을 뿐이다.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인으로서 누군가 올린 사진을 내가 다운받아 쓴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게 언론인입니까? 언론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원본 체크를 하는 게 언론인인데, 저는 원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뭐 심증의 영역입니다만, 추정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나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심지어 같이 나온 패널한테, 전 이지은 씨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만, 참 그러려면은 앞으로 박시영 TV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박시영이라고 하십시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어쨌든 결과 책임인데, 그것도 본인의 방송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도되는 그 맥락상으로 보면, 야, 그거 원래 잘려진 거였는데, 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누구든지 이거는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 정청래가 신천지면 이재명도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온 다음에,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 나는 뭐, 또 돌아다니는 거 썼어. 뭐 이지은이 하자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청래, 이지은 두 분이 마포 남매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상황에 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이지은 위원장도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납득이 잘 안 되고, 저는 박시영 씨도 팩트 체크 안 했다, 뭐 남 탓이다로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분은 여론조사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하시는 분이 뭐 최근에는 방송 나와서 정청래 지지한다고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박시영 씨가 돌리는 여론조사는 그럼 누구 걸로 봐야 됩니까? 뭐 저쪽 국민의힘으로 비유하면 뭐 전환길 이나 명태균이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러면 여론조사 돌리는 거랑 비슷하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어느 한 명의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전 이 환경 자체를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막을 수 있겠느냐, 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하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겠는가?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열리면 여론조사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당에서 해서 한 업체가 못 하거든요. 한 네. 4-5개 해야 겨우겨우 할 정도의 숫자로 돌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하는, 저렇게 유튜브 방송을 표방하는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는 당에서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데,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더 많대잖아요. 난립돼 있죠. 근데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 무슨 선거관리 엉망진창으로 해갖고 이 판을 이렇게 난리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책임이 있지만, 선거관리 여론조사 여조심의위원회에서 맨날 우리 여기서 얘기할 때면 이 여론조사는 뭐 중앙 뭐 선거관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완전 됩니다. 됩니다. 형식적이에요, 진짜. 그 뭐 아니 그 무슨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 관리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좀 바뀌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정상적인 여론, 그러니까 네. 막 의심하잖아. 저거 가짜냐? 여론조사 꽃. 야 저거 이상한데 충청도에서 뭐 누가 이긴다고, 정청래 이긴다고 저렇게 엄청나게 나왔고. 과거에서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긴다고 엄청나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뭐지? 이건 여주심의위원회에서 도대체 뭐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분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과거에도 보면 여론조사 업체 하나 만들고 정치 컨설팅 업체 하나 만들고 그쵸. 신문사도 너무 하나 쉬워요. 만들어요. 네, 언론사 쬐만한 거나 만들고 네, 가족 인터넷 뉴스. 이렇게 사장 쭉 세워놓고 언론에서 이거 보도해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 비슷한 걸로 어떤 후보 하나 밀어주는 걸로 해 그다음에 컨설팅을 또 그렇게 해갖고 패키지로 돈을 받더만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명태균이에요. 그거 한 사람이 명태균이에요. 네.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만 수법이 건드렸지만 똑같은 그 컨설팅 업체 차린 사람들은 컨설팅 후보당 제가 알기로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받고 컨설팅 해준다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그 TV에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이렇게 남발되는 이유는 이렇게 범람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만 190개 뭐 200개 가까운 국가 중에 딱 대한민국만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하죠. 결정하기 네. 때문입니다. 왜 그러겠는가? 딱 1대1로 붙어서 여론조사 하나 돌리는데 여론조사 업체가 받는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수십 개, 수백 개, 300개 지역, 뭐 250개 지역구 돌려서 그거에 한 50개만 가져간다. 그걸로 수십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들이 저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그렇게 여론조사 업체로서 선정이 되려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맨날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뭐 돈 받고 평론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용영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저희는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장르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 구독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용역 아니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휴.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짧게 한두 개 정도만 볼까요? 오랜만에 김건희 씨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전 대표 부부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우리가 많은 브랜드 이름을 참 알게 됐어요. 이 국면에서. 로저 비비에라고 하는 브랜드에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를 건넨 혐의로 지금 부부가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김건희를 계속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하지 않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네. 실제로 안 들고 나갔고 진짜 뭐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끈하더니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옷 색깔을 맞춰야 해서 클러치백이 많았고 짝퉁도 샀다. 내가 로저 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도 샀고 가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할 수가 없다. 언제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럼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얘기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재판부를 향해 쏘아 붙였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님이 남자분이어서 그렇지 여자들은 클러치가 영부인 필수품이라는 감이 다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재판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는 내가 이제 출석 거부해가지고 과태료 맞았는데 오늘 재판부 나왔으니까 과태료 좀 깎아주십시오라고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노조 비비크림이 아니고요. 로저 비비에라는 브랜드 이름이 네, 로저 비비에. 있다는 수준한데.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서경석한테 132만 원 받고 정프로도 용역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비교원 광고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받는 혜택이 132만 원 현금 혜택 많다는 거고요. 이거 참 오해들 많이 하시네. 여튼 김건희 씨가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번에 좀 어필을 했다 이거군요. 근데 클러치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클러치는 영부인의 필수품이라는 답변이 전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부인의 그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영부인도 나처럼 수사했느냐. 영부인의 필수품은 남편이 대통령인 거 아닌가? 나를 악마화하려는 이 시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재판 관련된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선관위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축협 JTBC 단독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은폐를 조직적으로 했더만요. 네, 이 축협의 이제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예. 문체부보다 먼저 4년이나 먼저 감사원에서도 파악을 했대요.
2012년에 이제 그 심판을 대상으로 한 축협의 이 성접대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당시 이제 축협에서 주장하기로는 마사지 업소에 심판을 보낸 건 맞지만 성매매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폈고 네.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보냈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성접대 부분이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JTBC 취재진이 다시 한번 당시 감사원들 접촉해가지고 왜 그때 이제 이렇게 은폐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그놈의 국격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소식이 알려지면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알려질까봐 했다. 숨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인 뭐 국가기관 차원의 은폐가 있었던 거고 결국 이제 처벌 시효만 늦춘 셈이 됐죠. 네. 국격이 이래서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이제 국격이 높은 건데 훼손되는 것 같은데요. 해놓고 덮었다. 지금 일본에서 어제 잠깐 전해주셨습니다만 뭐 그때 우리나라에 연루됐던 왔던 심판들, 그 심판들 그 사람들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다른 나라 축구협회나 뭐 그런 데서도 당연히 좀 보겠죠. 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에 출장 왔던 네. 그 심판들. 심판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자격 박탈하고 해야 국격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대로 밝혀내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잘 덮어놓는 게 국격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잘 드러내서 이걸 잘 해결하는 게 이제 국격 올라가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축협에서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싹 바로 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잘못된 관행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현재 진행형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나중에 또 뒤늦게 밝히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밝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축구는 또 워낙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이 축협에서 뭐 좀 일 좀 맡아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혹시? 뭐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 축구 별로 안 좋아할 좋아하시죠? 뿐. 축구 아니, 사랑만 좋아해요? 하시는 걸로. 의심하시네. 별로 네. 스포츠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관점. 관심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짧게 네. 전하겠습니다. 이제 광복절 다가오는데 광복절 특사 얘기가 없잖아요. 그 올해는 별로 이제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 절차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해 때는 그때 이제 한 83만 명인가 대규모 네. 특별 사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조국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 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다 사면 뭐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대규모의 특별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고 다만 최근에 그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계속해서 문제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폭염 때문에 진짜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이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이제 그런 초범이라든지 그런 수용자를 대상으로 좀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 대상자들을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 대신 네. 특사는 없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운때가 맞아야 또 가석방도 된다. 그 특사는 근데 진짜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무슨 크리스마스다, 뭐 광복절이다, 3.1절이다 하면서 특사를 할 때 보면 늘 그 특사에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출마 앞둔 사람들 해주는 경우가 덜어 있었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그러진 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또 아니요, 뭐 갑자기 조국 씨가 생각나서. 그분 생각 가끔 그렇게 생각이 저희도 많이 생각나는데 저희는 많이 찾고 있는데 뭐 맞아, 있어요. 김태우 구청장이나 김태우. 뭐 네. 서천호 의원도 직전에 사면되셨고 네. 조광한 씨도 뭐 제가 알기에는 뭐 바로, 정호성 비서관도. 네, 뭐 바로 됐었죠. 네. 아유. 하여튼 뭐 굉장히 최근에 나는 뭐그 네. 뭐야 여당만 생각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최근에 폭염 때문에 조광한도 여당이고. 아이고, 참. 예. 폭염 때문에 많이들 더우셨을 텐데 그때 이제 수건으로 아무리 닦아도 땀이 금방 또 나옵니다. 잘 닦이지도 않습니다. 수건 잘 마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집안에 이거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바람이 네. 엄청 세네요. 예. 자, 올라서면 그냥 온몸을 잘 말려주는 바로 요거 바디 드라이어. 야. 지난 1차 방송에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네, 1000대 이상 판매가 돼갖고 지금 다시 앵콜. 그만큼 여기 말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기요?
여기요? 나의 몸을 네네. 몸을 말리고 싶은 바디 분들. 드라이기. 근데 지금 올라가니까 바로 되네요. 그냥 발만 올리면 그러니까 원래 목욕탕에 있는 거는 스위치가 있어서 아. 늘 한 다음에 발가락으로 그거 다시 끌려고 하다가 막 경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아니 뭐 위험이 어디 없어요. 안 좋은 걸 보셨네. 골프장 가면 다 이걸로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저 골프장을 골프장을 못 그러니까. 갑니다. 아유. 아니, 옛날에 동네 옛날부터 그런 고급 네. 아, 이게 바람이 찬바람도 찬바람이에요? 찬바람이죠. 네, 찬바람.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요거 그 5성급 호텔 스파 같은데 가시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게 꾸미지 말란 법이 없죠. 아.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서면 되는데 버튼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이 바람 세기 같은 것들. 바람색이 온도도 좀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폭염에는 샤워하고 씻고 나오자마자부터 땀 나잖아요. 그렇죠, 럴 때 그렇죠. 저런 찬바람으로 좀 말려줘요. 몸이 네. 뽀송뽀송해집니다. 야, 부자 된 기분을 느끼실 네. 수 있습니다. 120kg까지 견고하게 하중 설계를 해놨고요. 이거 난 저 꼭 잘 말리시면 좋겠다. 또 한마디 또 하고 싶으셔. 뭘 하려- 조심하세요. 네. 쭈그려 앉는다던가 뭐. 그거 안 됩니다. 네. 그거 자꾸 쭈그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군요. 그게. 쭈그려 앉지 않아도 바람이 다 옵니다. 네. 자꾸 뭐 쭈그려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시겠죠? 네. 자, 요 정도로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쭈그려 앉으면 고마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쓰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쭈그려 앉으면 엉덩이가 좀 뒤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쭈그려 앉으면 그러네. 아주 잘 쭈그려야죠. 네. 아, 약간 그냥 하나씩 사세요. 하나씩 사서. 됐나요? 마이클 잭슨처럼 아니, 이렇게 약간 해야죠.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자고. 자, 보내드립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